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라 하면 핵폭탄을 운용하는 폭격기라는 얘기예요. 네. 핵무기를 운용하는 수단을 때린 거예요. 러시아의 항구에는 핵실험 잠수함은 2만 톤, 3만 톤이에요, 크기가. 천문학적으로 큰 것들이 정비받거나 계류돼 있거든요. 네. 여길 똑같이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전략 기계, 비행기, 전폭기라고 해야 되죠? TU-160. 이게 이제 드론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지금 푸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까지는 의미가 좀 큰 건가요? 러우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죠. 네. 핵전쟁이 아니죠. 근데 이번에 타격을 받은 러시아 전략 폭격,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대에서는 핵이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전략 폭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투가 일어나면 네. 비행기가 와서 지원하죠. 이건 전술 폭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데 적 기지를 때리니까 요 전투 상황이 이겼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죠. 전략 폭격은 뭐냐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폭격이에요. 네. 이게 처음 나타난 개념이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럽 전체를 점령한 히틀러가 남은 건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선만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못 건너거든요. 정말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민미 선생님의 바다가 육지라면 그 짧은 도보에 몇십 킬로를 못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생각한 게 막강한 독일의 공군력으로 막강했거든요. 영국 런던이나 이 주요 도시를 산업시설을 무제한 폭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국이 섬이니까 외부에서 물자를 못 들어오게 유보트, 그 유명한 바다의 늑대들이라고 하는 잠수함. 예, 잠수함으로 상선을 계속 겹치시키고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폭격으로 영국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전략 폭격이에요. 그럼 이게 전쟁 의지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영국 공군의 그 분전으로 하루에 한 비행사가 10번, 20번씩 출격을 했어요. 아, 숫자가 딸리니까. 예, 철저하게 그걸 견뎌내요. 이걸 비옵이라고 그래요. 배틀 오브 브리튼. 하여튼 뭐 게임 많이 나고 전쟁 영화도 있어요. 그때 밀덕들이 좋아하는 그 메서시미트 BF-109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피파이어 같은 그 정말로 찬란한 비행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봐도 아름다워요. 사실 전쟁 무기지만. 근데 거꾸로 이제 독일이 밀리잖아요. 네. 독일이 밀리면서 패전에서도 전쟁을 이제 버티니까 영국과 미국 공군들이 독일에 있는 도시를 전략 폭격합니다. 네. 드레스덴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드레스덴. 도시 이름인가 보죠? 예, 아주 유명한 공업 도시인데 이 드레스덴에 군수 공업지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연합군 공군, 영국 공군 중심이 폭격을 합니다. 네. 소위탄을 포함해서 끔찍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불탔어요. 아, 사망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만에서 4만 5천 명이 추정이 돼요. 엄청나네요. 하룻밤 사이에. 나가사키에 나가사키 폭탄 떨어졌을 때 사망자가 4만이거든요. 거의 핵폭탄급이군요. 그렇죠. 지금도 끔찍해. 지금도 그 기념물이 남아 있어요. 깜찍한 지금도 보면 그게 전략 폭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 무식한 방법 안 쓰죠. 그런 전략 폭격을 하려면 수백 대의 비행기가 가야 되고 여기도 아군도 많이 격추되거든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핵폭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라 하면 핵폭탄을 운용하는 폭격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때린 폭격기는 전략 폭격기는 핵무기를 운용하는 수단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전력을 때린 거예요. 젤렌스키 말대로 하면 러시아가 운용하는 핵전략 폭격기가 몇 대인지 몰라요. 근데 90에서 한 120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꽤 많네요. 미국은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전략 폭격기의 젤렌스키 말대로라면 41대, 수치로 34%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20대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120대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수치는 다 달라요.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면 젤렌스키 말이 맞다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능력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타격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전략 폭격기는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3분의 1이 살았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한 전략 핵 억제 능력, 미국에 대한 전략 핵 억제 능력이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공군력에서. 그렇군요. 그럼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황당하죠. 황당하겠네. 예, 그러니까 이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그래서 핵 3축 체계라고 그럽니다. 하나 육상 기반의 ICBM. 네. 육상이 이렇게 땅속에 들어있어요. 이 사일로에.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일로에서 핵무기,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쪽에 연락해요. 야, 저쪽에서 핵무기 날라온다. 그럼 얘가 대륙관을 넘어가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30분, 1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럼 이쪽에 있는 핵무기도 어차피 지상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동시에 다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지상 기반에 있는 핵무기는 전쟁이 터지는 순간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차 공격에 의해서 지상 기반의 핵무기 능력은 모두 사라진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2차 보복 능력이에요. 아, 그럼 어디? 물속에. 잠수함. 물속에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핵 분열이니까 물에 안 나오거든요. 2달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도 몰라요. 왜냐? 연락할 때만 살짝 올라왔다 쑥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상의 모든 게 다 죽어도 얘는 끝까지 살아남죠. 이게 2차 보복 능력이거든요.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 떠 있으면 움직이니까 못 잡잖아요. 그렇죠. 여기 핵무기가 실려 있는 거죠. 이게 전략 핵폭격기예요. 네. 전략 폭격기예요. 이걸 3분의 1 내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 핵무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계없죠. 예. 수단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발사할 수 있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왜 오버했느냐? 왜 오버했느냐? 핵무기 삼총사, 전략 폭격의 삼총사가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삼총사가 쌍둥이처럼 비슷해요. 미국은 B-52H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되는 거 있죠? 이게 네. 이거예요, 괌에서. 얘는 1950년대 전후 말에 개발돼서 지금도 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타는 비행기예요. 네. 그 다음에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B-2 스프릿이라고 하는 스텔스 전략. 이건 한 대 2조 원이에요. 아, 엄청나요. 수십 년 전에 20년 전에 가격으로 2조 원이에요. 지금 훨씬 한 대예요, 한 대. 한 대. 그때 달러가 지금처럼 1,400원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엄청나겠네. 3조 내지 4조 되는 거죠. 전략 폭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삼총사가 했어요. 투볼레프 95. 얘도 90년대 말에 개발됐거든요. 근데 무려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대륙을 횡단하고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U-22M. 요것도 뭐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TU-160. 이게 비연비예요. 죽음의 백조 그러는데 비연비가 아니고 원래 얘가 죽음의 백조예요. 최신, 가장 최신. 가장 최신이에요. 그나마. 얘도 몇십 년 됐어요. 전략 폭격기는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 B-2 스피릿도 벌써 한 20년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3분의 1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타격이네요. 푸틴 입장에서. 다 전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젤렌스키는 만한데, 근데 서방 언론, 미군 당국, 나토 당국자 말을 종합해 보니까 20여 대 정도 피해는 확실한 것 같다. 네. 그 중에 투볼레프 95, 그 다음에 TU-22M 포함해서 여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도 들어있어요. 아, A-50 2대. A-50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러시아가 7대밖에 없거든요. 두 대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 젤렌스키가 약 10조, 70억 달러 정도 손해다 그랬는데 이것들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없어요. 러시아도. 러시아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 대한 충격은 700억 달러 내지는 7천억 달러일 거예요. 그러면 왜 러시아의 핵 능력을 건드렸느냐? 우크라이나는 할 말이 있어요.
왜냐, 이 비행기들이 핵을 안 실었지만 멀리서 와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네들 맛 좀 봐라고 때린 거죠.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정당한 행동이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면 러시아의 핵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잖아요. 그렇죠. 핵 균형이 확 휘는 거죠.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측근들, 극우, 전술핵 써야 된다. 우크라이나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로 승질나서 푸틴이 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민간인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시작일지 끝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또 왜 위험하냐면 자,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선을 넘었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복인 거고. 네. 그래서 만일 우크라이나를 세게 때리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또 선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선은 뭔지 아세요? 뭐죠?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아. 지금 비행장에는 이 비행기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의 항구에는 핵 추진 잠수함은 2만 톤, 3만 톤이에요, 크기가. 천문학적으로 큰 것들이 정비받거나 계류돼 있거든요. 네. 여길 똑같이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처럼 드론으로. 그러면은 가능성이지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4테스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전략폭격기를 쓰니까 얘를 때린 거고 푸틴 입장에 선을 넘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복을 하는데 선을 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 거고 넘으면 우크라이나가 또 보복할 거고 이러니까 이제 전략이라는 개념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푸틴이랑 통화할 때 난 몰랐어 계속 이러잖아요. 네. 알았으면 막았겠죠. 그렇죠. 근데 작전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했냐면 무려 18개월을 준비해서 우크라이나 보안 SBU 이 요원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안가를 차려놓고 여기서 드론을 조립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 트럭 운전사들을 렌트해서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에 원래 트럭 운전사들이 그래요. 컨테이너 오면 그냥 실어 가요. 내용만 그렇죠. 보지 않아요. 네. 아시잖아요. 이거를 어디까지? 이쪽 동쪽은 벨라야 비행장,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르쿠츠크 4,300km. 우리하고 더 가까워요. 여기 근처로 실어라. 그럼 고객이 나올 거다. 북쪽으로는 무르만스크 2,000km 떨어진데 여기 가서 실어 거기 기다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트럭 운전사들은 모르고 돈 주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이 컨테이너 뚜껑이 원격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보안 요원들이. 그리고 이 드론이 올라가서 비행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때리는데 이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지형 지물을 미리 인식시켜 놓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얘가 지형 지물을 인식하면서 알아서 그 지형, 요거구나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이 가짜도 다 피했고 거기에 그냥 박은 거예요. 조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떠서 경로로 가면서 원래 크루즈 미사일이 그렇거든요. 지형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1년 반이 왜 걸렸겠느냐? 이거 이렇게 하는데 1년 반 안 걸리거든요. 그냥 가서 건물 안에서 조립하고 몇 달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1년 반 걸린지 아세요? 왜 그러죠? 요 모니터 앞집하고 인사하고 사세요? 아니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댁에서는 앞집하고 인사하죠. 그렇죠. 앞집은 다 알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저희 한층 혼자 쓰니까. 부자구나. 여기 펜트하우스구나. 자, 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앞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럼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행동도 이상하고 뭔가가 기름직해요. 그럼 의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사 와서 우리 대표님 앞집에 제가 이사 갔어요. 제가 보안 요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가서 웃으시네. 인정해야죠. 네. 가서 선생님 뭐 소주도 한잔 하고요. 그렇게 한 1년 지내요. 1년 지내요. 뭐 생일 선물도 주고. 1년 정도 지나면 의심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친화력, 라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영도 픽처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면 처음에는 경기했다가 반바지만 입고 가서 잘 있었어 반말도 하고 뭐 집에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후다닥 가다 작전하면
아니 앞집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상한 뭐 박스 막 들어가고 뭐 쿠팡에서 막 이거 20원씩 들어가고 그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랜 시간 친화력을 가지면은 의심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럼 여기만 했을 것이냐, 또 다른 제2, 제3의 비슷한 작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불안하겠네. 그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렌스키가 또 다른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아,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저하고 술 먹으면 꼭 이런 거예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셋이 술 먹는 거예요. 아, 몰라요.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도 러시아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애국심을 싸우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 군대 안에도 우크라이나계가 러시아 애국심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서로 백병전 할 때 우크라이나 말로 러시아 욕하고 러시아 말로 우크라이나 욕하고 이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도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계가 많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아, 지금 우리 PD님하고 대표님하고 다 고향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겠네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 근데 이 작전이 또 고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 비행장은?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드론을 활용한 전략 전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냥 쿠팡 트럭 해갖고 비행장 근처 쭉 가갖고 잠깐 세워놓고 원격으로 하고. 그렇지. 일단 고정간첩 쫙 언제 써먹을지 모르지만 쓱 갖다 놓고. 어떻게 막냐고요, 지금. 아, 그 부분 생각하니까 이거 다 우리 냉전 국가들은 정말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프죠. 이게 그러니까 현대 전장의 개념이, 예를 들면 이번에 상실된 제렌스키가 70억 달러라고 한 얘기는 제작 당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략 폭격기의 개념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 스피릿은 제작 당시 20억 달러라니까요. 네. 2조 원이라니까요. 지금으로 쳐도 20억 달러면은 3조 원이 넘네요. 그렇지. 그 당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근데 그런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쓴 드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비싼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진짜 처참하게 당한 거죠. 처참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푸틴의 반응, 이거 일단 뭐 안쪽으로 좀 옮겼다, 나머지 비행기들을, 그런 뉴스는 본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더 공격당할까 봐. 그럼요. 더 뒤로. 자, 이 1차 충격이 언제였냐면은 모스크바 함이라는 거예요. 흑해이시죠? 흑해의 기함, 그 함대의 기함이 모스크바 함이었거든요. 네. 만톤급 내외. 이 모스크바 함이 왜 중요하냐면 흑해의 방공망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함이 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공군력을 제압했고, 근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지대한 미사일 넵튠한테 당했거든요. 침몰했어요. 네. 침몰했어요. 그러면서 흑해의 방공망 제공권이 완전히 무주공산이 됐어요. 이게 잘 모르는 건데 러시아 전력의 핵심적인 퇴역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 함의 침몰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고 나서 그 흑해 함대 배들이 다 도망갔어요, 뒤로. 그래서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일단 도망가야죠. 네. 근데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계속 하여튼 알 수 없다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어떤 분이 사고 치면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문을 잠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전쟁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푸틴 자체가 열받아서 핵을 쓸 수도 있다. 전술 핵을. 왜냐면 가장 강력한 보복을 해야 되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다고 봐야죠. 없다. 죽기 전에는 못 쓰죠. 벌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이 찌르면 벌도 죽죠. 그렇죠. 벌침 찌르면 이게 내장이 터지거든요. 근데 벌이 왜 찌르느냐?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될 때 찌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내가 핵을 안 쓰면 난 죽어. 그러면 쓸 거예요. 그러나 모든 독재자들의 특징은 자기 권력의 이주기 때문에 권력을 날리면서까지 쓰진 않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나 이번은 살짝 위험했다. 제렌스키가
입장은 이해한다. 음, 그러나 선을 많이 넘었다. 그렇죠. 하마터면 핵 보복을 받을 정도의 큰 왜냐하면 사고를 쳤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이테크햄스 사거리 300인데 이것도 사거리 멀리 쏘지 마라. 러시아 본토는. 영국이 준 스톰 섀도우, 스칼프 미사일도 장거리 공격 허용 안 했었거든요. 왜 허용했느냐? 북한군이 파병되니까 야 이제 이렇게 T-포켓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제렌스키가 서방하고 상의 없이 그냥 확 때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들 생존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군요. 조금 독하죠, 양쪽 네, 다. 양쪽 다. 독하죠.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위험하죠. 그렇죠. 특히나 그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스라엘이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배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왜 위험하냐면 만일에 이란이 블랙마켓이나 이런 데서 핵 배낭 이 메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소련 체제 무너지면서 핵 배낭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전술핵탄도 이런 걸 구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무작정 하는데 이란이 만일에 그런 걸 확보하면 보복하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도 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핵 공격, 시설 공격 이것도 좀 선을 넘은 거고. 넘은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이것도 선을 넘은 거고. 아 그러니 좀 불안하네요. 세계가 점점 선을 넘어가는 전쟁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물론 처음 선을 넘은 건 푸틴이죠.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그러면 동정심은 있지만 그러나 이게 만일에 핵전쟁으로 비화하면 그땐 걷잡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게 전쟁인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